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슬기로운 미디어 활용을 위해 시립 강북 청소년 센터에서 준비한 미리리터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올바른 정보 수용의 태도와 혐오 표현의 이해입니다. 먼저 미리리터 프로그램의 강의를 담당할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한규훈 선생님이며 광운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을 공부하여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다양한 미디어 관련 강의와 연구를 수행하였고, 현재는 방송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의 연구기관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올바른 정보 수용의 방법과 혐오 표현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다소 많지만 여러분들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모든 내용을 다 다루지는 못할 겁니다. 중간중간 건너뛰면서 진행하게 될 건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제게 이메일로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상의 혐오 표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사실 되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주제입니다. 혐오 표현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사회적으로 되게 많이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고요. 논의뿐만 아니라 이거에 대해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혐오 표현이라는 게 규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딱 잘라서 이거는 혐오 표현이야, 이건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뭐 사회적인 합의도 필요하고 언어의 사회성 따라서 막 이렇게 변하기도 하기 때문에 쉽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되게 깊은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기초적인 개념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얘기를 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시를 많이 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예시를 들었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몰랐던 혐오 표현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새로운 혐오 표현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걸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걸 얘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혐오 표현의 예시를 배제하고 대표적인 예시들만 몇 개 갖고 얘기를 할 겁니다. 요점은 좀 여러분들이 파악해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해요. 자, 혐오 표현이란 국가인권위에서 정의한 혐오 표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혐오 표현에 대한 정의는 되게 많습니다. 일상적으로 뭐 욕하는 거라든가 비하하는 거라든가 그것도 다 혐오 표현에 포함이 돼요. 근데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혐오 표현은요. 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금 정의를 한 건데, 특정한 성질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모욕, 비하, 멸시 또는 위협을 가하는 말과 행동 전반을 이야기하는 매우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개념 자체가 포괄적이에요.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혐오 표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근데 이 혐오 표현이라는 거는요, 왜 문제가 되느냐? 친구들끼리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친구들끼리 그냥 아이 한 자식 뭐 하면서 이렇게 욕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도를 지나치고 그래 버리면은 어떤 문제 생기느냐? 해당 대상에 대한 실제적인 차별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왜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언어는요, 사회성을 가집니다. 언어는 사회성을 가져서 오늘의 언어와 과거의 언어는 많이 달라요.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고 그 시대의 사회성과 특수성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신조어들이 생겨나고 그 속에서 새로운 혐오 표현이 등장하고 또는 기존의 혐오 표현이 사라지기도 해요. 또 하나,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기존의 표현이 혐오 표현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자, 앞에서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거, 자, 혐오 표현이 실제적인 대상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그랬죠. 자, 그게 이제 신조어 중에서 나온 거랑 연결이 되는데, 최근에 선생님이 들었던 혐오 표현 중에 진짜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엘사, 기생수, 휴거.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엘사가 LH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을
엘사라 그런대요. 엘사라 그러면 선생님이 알고 있는 엘사는 겨울왕국에 나오는 그 엘사예요. 근데 어린 친구들이 얘기하는 어린 친구들이 사용하는 혐오 표현으로서 엘사는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 즉 못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비하하는 표현인 거예요. 이게 기생수, 기초생활수급자의 줄임말이래요. 진짜 기발하다 못해 이거는 기가 차더라고요. 정말 이런 식으로 언어가 바뀌고 없었던 단어들이 등장을 하면서 새로운 혐오 표현이 막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엘사, 엘사, 엘사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친구들끼리 우리 어린 친구들은 몰라. 이 집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몰라. 어떤 가정 환경을 가진지 몰라. 그냥 사람이 좋고 공감대가 맞으니까 친구가 됐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야, 너 엘사지? 그래 버려요. 그러면 주변 애들이 얘한테 엘사 엘사 그러다가 엘사가 무슨 뜻이지? 봤더니만 임대주택 사는 사람이네? 임대주택 사는 사람이면은 가난한 사람이잖아 라는 편견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 간에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가 급이 나뉘고 그럼 서로가 차별을 하고 거기서 갈등이 생겨요. 그게 혐오 표현을 통해서 차별적인 사회적 차별이 발생하는 이 문제인 거예요. 혐오 표현을 쓰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일단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 그리고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기존의 표현이 혐오 표현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건 뭐 예를 들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흑형, 백형 이런 것들. 자, 맨 처음에 흑형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을 때는요. 맨 처음 흑형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을 때는요. 그 단어를 처음 쓴 사람은 혐오적인 표현으로 쓴 게 아니었어요. 그 흑인 운동선수들 보면 어때? 피지컬 어때요? 엄청나잖아요. 키도 크고 탄력도 좋고 우사인 볼트 봐봐요. 팔다리 길어가지고 신기록 계속 만들고 마라톤 뛰는데 마라톤 잘 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흑인들의 우월한 피지컬에 대해서 찬양하는 또는 그거를 이렇게 부러워하는 의미로서 흑형이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맨 처음에는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들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변화가 됐어요. 그 사람들이 좀 이렇게 낮잡아 부른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흑인들의 뭔가 이렇게 은유적인 그런 비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흑형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이제는. 혐오 표현이라고 이제 사회적인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자, 언어의 사회성은 이렇습니다. 언어가 신조어가 생기고 그때 사회성을 반영을 하면서 이러한 새로운 혐오 표현이 생기고 기존의 혐오 표현도 없어진다는 거. 자, 그렇다면 혐오 표현의 기준은 대체 무엇이냐? 혐오 표현의 기준은 대체 무엇이냐?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서 사회 구성원의 인식이 변화해가지고 기존에는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이 쓰이던 표현들이나 행동들이 혐오 표현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해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요. 자, 여기 이 왼쪽에 이 그림, 이거 난리가 났었어요. 개그 프로그램에서 시커먼스라 그래. 시커먼스. 흑인 분장하는 거를. 자, 이게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되게 대표적인 개그 소재였습니다. 흑인 분장하고 막 부시맨 막 이러면서 흑인들 아프리카 토인 이런 표현들도 많이 진짜 공중파에도 막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이게 그냥 일반적인 개그 소재였습니다. 그냥 웃겼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회적인 인식이 어때요? 점점점 증가했죠. 그러면서 인권에 대한 것도 많이 증가됐고 보편적인 사람들의 개념도 상승을 했습니다. 성별관 또 인종간에 대한 그러한 개념들도 많이 올라갔고요. 인식들도. 그래서 이렇게 개그 소재로 삼는 거에 이제는 금기시되고 혐오 표현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지금 이 흑인들을 비하한 거다라면서.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던 게 이제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왜? 사회의 인식이 향상됐기 때문이에요. 인권 그런 것들이. 그리고 그 향상된 것만큼 우리의 구성원들 간의 인식도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혐오 표현은요,
사회 구성원들 간에 합의된 의사와 시대적 공감대가 있을 때 혐오 표현으로서 기능을 합니다. 혐오 표현으로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20년 전에 아까 얘기했죠. 20년 전에 시커먼스 혐오 표현 아니었어요. 아니 혐오 표현 객관적으로 보면 혐오 표현은 맞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혐오 표현이라고 인정을 안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준에서는 혐오 표현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오른쪽 의정부 고등학교 그 졸업사진 알죠? 그 항상 되게 재미있고 그해 그해 이렇게 밈이 됐던 것들, 그해 유행했던 것들을 이런 식으로 졸업사진을 유쾌하게 하는 거. 자, 근데 이것도 한번 논란이 됐었어요. 이 친구들은 이제 그 관짝소년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저기 아프리카 쪽에 장례식을 되게 즐겁게 하는 그런 퍼포먼스라는 장례 문화가 있는데 그거를 따라 했어요. 근데 이거를 혐오라고 그때 한창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거에 혐오라고 하는 사람, 지금도 이건 결론이 안 난 문제예요. 이거를 혐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단순히 그냥 패러디다. 심지어 이 원작자도, 아, 재밌다. 니들이 되게 재밌게 했는데 추억이 남아서 좋겠다라고 인정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갖고 싸운단 말이야, 아직도. 혐오다 아니다 하면서. 혐오 표현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사회적인, 근데 반대로, 자, 이런 거, 이거. 시커먼스 이런 거는 우리가 쉽게 야 이거 혐오 표현이다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아직 논란이 많은 부분이지만 혐오 표현이라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이것은 명백히 인종을 비하한 거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흑인 분장을 해서 흑인 분장을 하는데 이 흑인이 똑똑한 역할이라던가 뭔가 멋있는 역할을 해요? 아니죠. 흑인 분장을 해서 몸개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비하하는 거더라고 우리가 사회 구성원들 간이 합의를 하고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 이게 얘네들 비하를 한 건가요? 아니죠. 그냥 그때 유행했던 소재를 그대로 얘네들은 재현을 한 거예요. 이게 혐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사회적 지금 이 사회학자들은 이걸 혐오다 아니다 가지고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몫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왜 이렇게 비슷하면서 다른 예를 가져왔는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혐오 표현과 관련돼 가지고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죠. 되게 이게 모호하고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이거를 명쾌하게 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틈새를 이용을 해가지고 요거를 자기들의 의견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쓰는 집단들이 등장을 해요. 곳곳에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무분별하게 이거를 혐오야라고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낙인 효과라고 있어요. 그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너는 나쁜 놈이야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처럼 인식이 된다라는 게 그 낙인 이론의 대표적인 해석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무분별하게 혐오 표현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려요. 그리고 자기들 세력의 의견을 강화하는 용도로 그걸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혐오가 아닌 거를 얘네들이 이건 혐오야 라면서 오히려 혐오를 유발해버린 그런 어불성설 그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제가 뭐라 그랬죠? 이게 혐오 표현은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을 못 잡는다 그랬어요. 아직도 그것도 서로 왈가왈부하고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싸우고 있다고. 그래서 제 선생님 나름대로 여러분들께 제안한 기준은 사회적인 합의와 시대적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는 혐오몰이는요. 특정 집단들이 자신들의 의견과 자신들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론을 호도하는 정말 잘못된 행위입니다. 정말 잘못된 행위예요, 이거는. 그래서 사회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 그 대표적인 예로 또 두 가지를 가져왔어요. 자, 누굽니까? 이 사람 누굽니까? 보겸이에요. 난리가 났었죠?
저 비읍, 이응, 리을 여러분들 읽으실 줄 알죠? 보이루라고 읽어요, 보이루. 왜? 복염 더하기 하이루였어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복염이 얘기했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난리가 났어요. 왜? 어느 특정 세력과 특정 세력들이 상주하는 커뮤니티에서 이게 여성의 성기와 하이루를 합친 비하적 표현이다라고 일방적으로 주장을 해버리면서 혐오 표현이다라고 낙인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어떠한 연구자가 이거를 혐오 표현이다 하면서 그 남성들을 비하하는 표현과 엮어가지고 주장을 했어요. 논문을 써서 주장을 해서 한참 시끄러웠었죠. 결국 그거는 혐오 표현이 아니었다고 논문 철회되고 정정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가지고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갈라졌어요. 남자와 여자가 갈라지고 혐오도 아니다 하는 사람들끼리 한참을 싸우면서 사회적인 에너지를 낭비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였는데. 특정한 세력들이 이거 문제 있어라고 낙인을 찍고 주장을 해버리면서 그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생기면서 그 반대의 급부로 이번엔 이러한 사건도 있었어요. 그 저 특정 손가락 모양 있죠? 특정 손가락 모양. 저 집게 손가락 모양. 이게 무슨 거를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참 이게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좀 그런 것들이라서 선생님이 이렇게 대충 뭉개고 얘기를 하는데 저 손가락 모양 저거 가지고 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일러스트에 손가락 모양만 들어있으면 막 이거 뭐 남성 혐오다 무슨 뭐 어느 집단이 뭐 한 거다 한참 난리가 났죠. 물론 저 사람들이 진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모르는 거야. 근데 너무 사소한 것까지도 저렇게 밀고 들어가면서 이거 혐오예요라고 낙인을 찍어버리는 그런 행동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저 손가락 모양이 일부러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냥 이게 화살표 손가락이 집게 손가락 이게 화살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하다 보면은 엄지손가락 펴질 수도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인위적으로 일부러 저렇게 특정 집단에 그거를 시그널을 한 것 같아요.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를 혐오 표현이라 봐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사회가 지금 양극단을 찢어지면서 이것도 혐오 표현이라고 막 낙인을 찍고 서로 쌈박질 하는 거예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이것들이?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들이? 이게 왜 그런가? 혐오 표현에 대해서 여태까지 사회적으로 모두에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의도 없었고, 학습도 없었고, 연구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혐오 표현에 대한 개념들이 이제 외국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수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무분별하게 쓰이는 거죠. 진짜 혐오를 막아야 되기 위해서 쓴 것도 있겠지만, 특정 세력들이 자기들의 주장과 세력 강화를 위해서 낙인을 찍어서 쓴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거를 주체적으로 판단을 통해서 혐오 표현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거를 구분을 못하면은 그 여론에 휩쓸려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인 소모적인 논쟁을 만들어내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주체적인 판단을 통해서 이게 혐오 표현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비판적, 무분별한 정보 수용이 아니고 주체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주체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즉 객관적인 정보와 왜? 라는 스스로에 대한 질문과 물음을 통해서 인지를 하는 것입니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나만의 확고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기준이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통한 판단인 거예요. 이거는 너무 억지 아니야? 야, 그 보이루가 왜 그렇게 혐오 표현이야? 말도 안 되잖아. 라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객관적인 내용을 통해서 내 나름의
기준을 만드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기준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규정된 혐오 표현이, 즉 미디어를 통해서 전파되는 혐오 표현이다 아니다라는 그런 논쟁들이 진짜 혐오가 맞는지 아닌지 스스로가 판단해서 필터해서 걸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혐오 표현이라는 판단이 딱 들잖아요. 그러면 사용을 지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의도로 쓰지 않았어도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가지고 사회적으로 이거는 혐오 표현이니까 지양해야 됩니다라는 분위기가 생겼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생기고 그러한 사회 문화가 생겼으면 그걸 따라야 돼요, 우리는. 자, 그리고 혐오 표현 낙인찍기를 통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억압을 하는 게 생깁니다. 이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을 하면서 자유를 억압을 하면서 나의 표현의 자유, 다른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을 하면서 자기들 세력을 키우는 목적으로 써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 시민의 권리를 박탈하는 잘못된 행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항해서 스스로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정 세력들의 낙인 찍기는 자유민주주의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해요. 그리고 이러한 무분별한 혐오 표현 낙인 찍기를 통해서 무분별하게 혐오 표현이 양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혐오 표현을 통해서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실제로 차별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실제로 차별하는 효과가 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한 혐오 표현 낙인 찍기는 우리가 걸러내야 돼요.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여러분들이 보장된 표현의 자유도 지키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에 근거한 주체적인 판단을 통해서 조작된 혐오 표현을 거부하는 걸 통해서 스스로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적인 판단을 통해서 혐오 표현을 구분하는 게 왜 중요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서 혐오 표현을 지향하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혐오 표현을 내가 남이 나한테 야 이건 혐오 표현이라고 얘기해서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을 해서 이건 혐오 표현이야 쓰지 말아야 돼 라고 해서 그걸 거르고, 남들이 야 이거 혐오 표현이니까 쓰지 말라고 강요하는 거 내 기준으로 판단했는데 그거 혐오 표현 아니야 니들이 그렇게 억지로 해가지고 니들 주장하려고 막 혐오 표현 만들어내지 마, 나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단호하게 거부를 하면서 차별을 차단하는 그러한 태도가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민주시민의 자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자, 이번 시간에서 여러분들은 혐오 표현, 온라인상에서 혐오 표현에 대해서 지금 많이 언급되고 있는 혐오 표현이 무엇인가, 혐오 표현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혐오 표현을 어떻게 하면은 안 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혐오 표현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지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들이 미디어 리터러시의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얘기한 거는요, 다른 강의에서 얘기했던 미디어 리터러시보다 더 심화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미디어를 어떻게 소비를 해야 되는지, 미디어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내가 미디어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거를 어떻게 재가공을 해서 다시 배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미디어를 통해서 소통하고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미디어를 통해서 생활하는 디지털 네이티브인 여러분들 세대에서 가장 필요한 소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수업 듣느냐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이 강의를 통해서 부디 여러분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강화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